자, TAT 32회 2급. 첫 번째 문제부터 기분이 완전 상하네. 자, 조끼도 내 조끼랑 비슷한 조끼야.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은 예, 피, 적이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질적 특성인 신뢰성은 검표 중이죠.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이죠. 답은 2번이네요. 자, 2번 문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경우에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대요. 선입선출법은요. 자, 우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고요. 지금 얘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답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쓰는데, 선입선출법은요, 수량을 계속기록법 하에 선입선출법을 써도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동일한 금액이 계산되고요. 실지재고조사법 하에 선입선출법을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계속기록법에 따른 선입선출법으로 볼게요.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메인 매출, 계속해서 메인 매출을 잡는 거죠. 그러면 기초재고는 계속기록법 100개 1000원, 매입 100개 1200원, 그리고 매출합니다. 계속기록법은 메인 매출 할 때마다 재고자산을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과 팔린 금액을 보면, 자, 150개가 팔렸죠. 얼마짜리가 팔린 거냐면 선입 선출입니다. 그러면 요거 팔린 거고요. 100개. 그리고 100개 중에 50개가 팔린 거야. 100개 중에 50개가. 그러면 요거는 10만 원이고요. 팔린 거. 요거는 6만 원이네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16만 원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16만 원. 자, 매출액은요. 매출액은 150개 곱하기 4,000원이죠. 그죠? 150개 곱하기 4,000원. 60만 원이네. 매출액은 60만 원인데 매출 원가는 16만 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4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매출 원가 16만 원, 매출 총이익 44만 원이 돼요. 제가 얘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구해볼게요. 실지재고조사법이요? 이거 다 매입이죠? 그죠? 그럼 300개네. 300개. 300개. 300개 중에 몇 개가 팔린 거예요? 150개가 팔렸고요. 팔린 거. 150개가 남아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거 선입선출법은 뭐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먼저 매입한 자산이 먼저 팔렸다라고 보는 거니까 기말재고는 남아있는 건 100개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50개가 1200원짜리가 팔린 거고요. 50개 1200원. 또 100개가 1000원짜리가 팔린 거죠. 10만원. 그러니까 매출원가 똑같잖아.
그죠? 그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은 같아. 3번. 3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취득 관련 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취득 시점에 재비용 가산한다. 취득원가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 할인은 매입 환출 및 내누리는 당연히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취득원가에서 뭐 하는 거야? 차감하는 거죠. 그죠? 무형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1번, 2번, 3번 맞고 3번 읽지 않아도 답인데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 이미 과거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이야. 이미 과거에 비용 처리했어요.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거. 과거에 재무제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식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답은 3번. 4번.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나왔고 요건 뭐 많이 해봤죠. 그죠? 사채 액면 금액은 100만원이고요. 액면 이자율은 5%, 만기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6%로 동일한데 근데 발행가액이 97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할인 발행된 거죠, 우선. 그죠? 자, 유효 이자율 6%로 발행 금액은 얼마인데요? 97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의 6%가 실제 이자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럼 금액은 얼마 나오면 58440이 나와요. 58440. 그러면 58440. 요 분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 사채 발행 금액이 97만 4천원이니까 실제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현금 97만 4천원. 대변에 사채는 100만원.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 있죠? 100에서 97만 4천원을 빼면 2만 6천원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이자 비용. 액면 이자는 몇 프로로 준다고요? 5%로 주죠. 근데 실제 이자는 얼마야? 6%라고.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 같은 얘기야. 6%. 그래서 실제 이자 비용은 액면 금액 5만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발행 금액의 유효이자율 6%를 곱한 게 실제 이자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발행 금액의 유효이자율 97만 4천원 6% 58440. 그래서 2018년 12월 말에 이자 비용 현금 5만원에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이 좀 더 있다고 사채 할인 발행 상가액이요. 그래서 그 금액이 97만 4천원 6%한 58440이라고요. 대변에는 현금 5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8440은 뭐가 되는 거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이 되죠. 8440.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물어본 거는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이니까 액면 금액의 유효 이자율 곱한 금액 이거죠. 이자 비용은 58440. 이때 이 58440은 이자 비용은 지금 액면 이자 5만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8440만큼 더 더한 금액이
이 회사의 이자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8440이 된 거야. 58440.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상세 설명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2년 전에 매입한 상장 주식이고 58만 원에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금액은 나와 있는데 얘가 얼마짜리를 안 나와 있다고. 근데 얼마짜리는 단순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장부 금액이 45만 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유추하는 거냐? 처음에 취득했을 때 전기에 취득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 금액이 45만 원인데 평가 손실이 15만 원이면 그거 더한 금액이 매도 가능 증권 취득 금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이었을 거야. 이렇게 60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전기말에 평가를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 45만 원으로 떨어지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5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1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돼 있을 거라고요. 이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뭐에 해당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자, 우선 답은 나왔다라고 했어요. 60만 원에 사서 58만 원에 팔았으니까 2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생기는데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올해 처분 시 58만 원에 팔았죠. 현금으로 58만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60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만큼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남아 있어요? 45만 원 남아 있죠? 45만 원. 이렇게 해놓고 13만 원을 처분 이익 잡으면 안 된다고요. 왜? 전에 평가 손실이 있었잖아.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15만 원 있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처분 시점에서 이렇게 상계하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차변에 2만 원만큼 잡히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 원 이렇게 되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2만 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 매도 가능 증권 취득하는 이 시점 이회계처리 이 계정 과목을 찾았으면 답은 나온 거라고요. 60에 사서 58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처분 손실은 2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6번 한공이 1월 1일에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건물의 2017년 말 장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주식회사 한공이 2018년 8월 1일 200만 원에 처분하였으며 25만 원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도 푼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것도 또 유추해내는 거야. 요것도 잠시 설명하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우선은 본사 건물이 2017년도 말 장부 금액이 2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장부 금액은 200이야. 200. 근데 얘를 언제 팔았냐면 올해 18년도에 8월 1일에 팔았어요. 8월 1일에. 그러면 대충 감으로 봤을 때도요, 얘하고 얘는 아니야. 장부 금액이 빵원하고요 200만 원은 아니야.
왜냐하면 200이었다가 이제 감가상각을 조금 하고 나서 그 장부 금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 빵이 될 수는 없고요. 200도 될 수가 없지. 200보다 더 클 수도 없고.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그죠? 근데 자 8월 1일 날 팔면 요마만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 근데 지금 감가상각 했다는 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200에 팔았는데 25만 원이 처분이익이다 라고 하면 처분가액이 200인데 여기서 장부금액을 빼는 거죠. 장부금액을 얼마만큼 빼야 25만 원이 나오냐? 얘가 얼마여야 25만 원이 되는 거야? 처분이익이 175만 원이라고. 이렇게 200에서 175만 원을 빼면 처분이익은 25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 8월 1일 이 처분 시점에 장부금액은 175만 원이라고요. 175만 원. 그러면 200이었다가 처분 시점에 175만 원이 된 거면 감가상각을 얼마를 더 했다는 거야? 25만 원을 더 감가상각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5만 원 2번이 됐습니다. 7번 2018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합계액은 얼마인가요? 이 문제도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이 그림을 그리세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이렇게, 그리고 얘는 18년도 말에 이렇게 해놓고 보자고. 2017년도 말에 채권 잔액은 2천만 원이고요. 이에 대손충당금은 5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랬다가 기중에 올해 2018년도에 기초 회수불능 60만 원이 대손 처리돼요. 대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대손 채권된 거 회수된 금액이야. 그럼 분계 두 개 보면 첫 번째 거는 대손의 발생의 분계고요. 요건 대손 발생 분계고, 대손 발생 분계 기억하고 있어야죠. 채권 대변으로 제각시키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두 번째 분계 채권 회수요. 이건 차변의 현금, 채권 회수, 대손 채권 회수.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대손의 발생 처리부터 보면 대손 발생하면 자 지금 시점에 대손 충당금은 50만 원 있는 상태죠. 근데 60이 대손 났잖아요. 대손 충당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50 쓰고 나머지 10만 원은 대손 상각비 1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채권, 매출 채권 60만 원. 이렇게 분계되죠. 그리고 또 채권의 회수요. 대손 채권 회수되면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됐답니다. 회수되면 현금 4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이죠.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지금 40이 있는 거야. 근데 회사가 2018년도에 기말 매출 채권 3천인데 채권은 3천인데요. 여기에 몇 프로를 설정한대요? 2%를 설정한대. 대손 충당금을 2%. 2%면 60만 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손 충당금 현재 얼마 있는데요? 40 있잖아.
그게 20만 원만 더 설정하겠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20,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올해 대손 상각비는 이 금액하고 또 이 금액하고 두 개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30만 원이 됩니다. 8번. 한공은 영업이익을 500만 원 계산하였으나 이후 결산 과정에서 다음의 오류 내용을 발견했다. 이를 반영한 후의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광고 선전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했대요. 자,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한번 가볼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관비는 보통 어떻게 끝난다고요? 비, 료, 여, 과 등으로 끝나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이 여기가 500이래요. 오류 전에 500이야. 광고 선전비 1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는 비료 여과로 끝나는 판관비잖아요. 근데 판관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판관비를 10만 원만큼 덜 처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판관비를 10만 원만큼 더 처리해야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계산되는 거니까 판관비 10만 원을 더 처리하면 영업이익을 10만 원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죠. 10만 원만큼 비용 처리 더한 거 하니까. 그죠? 이렇게 영업이익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5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선급보험료,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한 것 중에 올해 선급 비용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빼서 어디 적을까?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거냐? 5만 원 이렇게. 그럼 보험료를 5만 원만큼 빼면 이익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의 이익을 더하면 반영한 후에 당기 영업이익은 500에 10만 원 빼고 5만 원 더하고 그러면 495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네요.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요. 저당권 설정한 저당권도 공급으로 보지 않죠. 매입세 공제된 판매 장려 물품을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이걸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요. 부가가치세 시가로 과세할 거야. 답은 3번. 조세 물납, 담보, 조세 물납,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아니라고 했죠. 답은 제외 공급 아니야. 3번.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영세율,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거 국내 공급뿐이지만 영세율, 수출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수출업자가
수출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요. 자기네가 수출할 걸 직접 하지 않고요. 수출업자한테 맡겨. 야, 우리 수출하는 것 좀 너네들이 서류 좀 작성해 줘. 이렇게. 그리고 수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 해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 수출업자가 A 회사를 대행해서 수출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 A 회사는 수출업자한테 뭐 줘야 돼? 수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거야. 수출 대행 수수료 500만 원 이렇게 줬대요. 500만 원. 얘는 뭐야?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죠?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영세율이 아니야. 그 답은 4번이 돼요. 11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재료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거래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죠.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관련한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죠? 그럼 매입세 공제 금액은 370이 됩니다. 답은 2번. 12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없다라고 했죠. 2. 배 4. 근 연 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배사 근연기는 종합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라고 했죠. 그죠? 종합과세 안에서 분리과세도 실행하는 거고요. 분리과세라는 건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는 거죠. 그런데 종합과세 중에서 분리과세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한다라고 돼 있잖아. 답은 1번이 되네.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은 이거 제가 그 종합소득 할 때 했었는데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 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국.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거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죠. 기타 소득 중에 복권 당첨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타 소득 중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이거 어떻게 분리과세 한다고요? 3억 이하는 20%로 3억을 초과하면 30%로 그죠? 이렇게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한다라고 했습니다. 1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학자금, 근로소득. 법인의 상여로 소득 처분된 거. 이거 세무조정할 때 소득 처분되는 거죠. 그죠? 상여, 근로소득.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 답은 4번이네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애초에 과세하지 않는 거죠. 이건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14번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 개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고 불러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불러.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액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인적공제 합계액은 이렇게 나오면 또 멘붕인 거야.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럼 자 기본공제 해볼까?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잖아 이거. 그죠? 우선 남성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자 본인 김한공 씨 공제 가능하고요. 배우자 연령 요건은 판단 안 하고요. 배우자는 연령을 판단하지 않고요. 소득만 판단하죠. 그죠? 근데 소득 없죠. 그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 가능. 아들 직계 비속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원칙적으로 다 검토해야 돼요. 우선 소득은 없죠. 그죠? 근데 이분 장애가 있네요. 장애. 그러면 기본공제 받고 본인은 기본공제, 배우자도 기본공제, 아들은 기본공제 받고 앤드 추가공제. 그죠? 추가공제. 장애인 얼마짜리죠? 200만 원짜리입니다. 소득공제, 추가공제 할 때 200짜리. 자, 부친은 연령은 75세세요. 60세 넘으셨죠. 그리고 70세도 넘으셨어요. 연령은 괜찮은데 어디서 걸려요? 여기서 걸리죠. 사업 소득 금액이 100이 넘죠. 자,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연령은 60세가 넘으셨고 70세도 넘으셨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으시면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걸려. 뭐요? 소득 금액 있죠? 소득 금액이요? 사업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이거든요. 이게 100이 넘어. 그래서 부친은 어떻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가 없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친 기본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공제도 안 되죠. 모친 60세 이상이시고요. 소득 없죠. 70세. 그럼 경로우대도 가능하네요. 그죠? 기본 받고 그리고 추가도 가능하죠. 그러면 기본 공제는 1명, 2명, 3명, 4명. 그죠? 600이죠. 그리고 추가 공제는 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이죠. 합치면 300이네. 600에 300 합치면 900이 됩니다. 15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자, 손해배상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 위약, 해약으로 인한 법정 이자는 기타소득이고요. 그 이외의 손해배상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국내 예금에 대한 은행 예금이자, 내국법인 채권 이자, 비영업 대금 이익. 얘는 이자 소득이죠. 답은 15번에 1번이 됩니다.